로 닥터 긴급 처방. 재개발 찬반 갈등, 폭행 사건 휘말렸을 때 당신을 지키는 법. 여러분, 주위에 혹시 이런 일이 없었나요? 오랫동안 살아온 내 동네가 재개발 이슈로 들썩입니다. 단순한 개발 논의를 넘어 삶의 터전이 바뀌는 중대한 변화 앞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입장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새로운 시작과 발전을 기대하며 찬성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익숙한 삶의 터전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며 반대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의견 대립은 점차 심화되곤 하죠. 오늘 로 닥터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분도 딱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한 동네에서 오랜 시간 동안 형, 동생 하며 지내던 이웃들과 재개발 찬반을 두고 걷잡을 수 없는 다툼에 휘말려 결국 폭행 사건에 연루되고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이 되어 억울함에 분노가 치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그 상황, 저로 닥터가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이성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적 진단과 처방이 절실합니다. 오늘 진단할 핵심 증상은 단 하나입니다. 재개발 갈등과 같은 첨예한 상황에서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나를 지키고 억울함을 풀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로 몰리는 불합리한 상황을 어떻게 현명하게 피할 수 있을까? 이 증상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미묘한데 감정적인 대응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잘못 대처하면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로 둔갑하거나 쌍방 폭행으로 몰려 모두가 처벌받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들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60대 남성 김 씨가 있습니다. 김 씨는 이 동네에서 나고 자라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에게 이 동네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삶의 모든 추억과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소중한 터전이었습니다. 그런 김 씨에게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재개발 사업은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정든 고향을 떠나고 싶지 않았고 고층 아파트 단지로 변모할 동네의 미래가 마냥 달갑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재개발 사업에 대해 확고한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마을 회관에 자주 모여 바둑을 두거나 술잔을 기울이던 동네 이웃 박 씨, 이 씨, 최 씨 등 서너 명은 재개발 찬성파였습니다. 그들은 재개발을 통해 노후화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신념과 이해관계는 피할 수 없는 갈등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함께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고 마을의 대소사를 함께 고민하며 정을 나누던 사이였습니다. 서로의 집 숟가락 개수까지 알 정도로 가까웠던 이웃관계였죠. 하지만 재개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면서부터는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거리는 사이가 됐습니다. 따뜻했던 정은 서서히 식어갔고 그 자리를 서로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이 채워갔습니다. 사건이 터진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처럼 마을 회관에 혼자 술을 마시러 간 김 씨는 거기서 이미 술이 거나하게 취해 있던 찬성파 박 씨 일행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인사말이 오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자연스럽게 재개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치 시한폭탄의 스위치가 켜진 것처럼 삽시간에 분위기는 험악해졌습니다. 박 씨 일행은 김 씨에게 재개발 반대 운동을 그만두라며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고 김 씨 역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격렬하게 맞섰습니다. 고성이 오가고 삿대질이 이어지던 중 감정이 격해진 박 씨 일행 서너 명은 김 씨를 마을 회관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밖으로 끌려 나온 김 씨는 다시 한번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던 중 누군가에게 세게 밀쳐져 바닥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엉덩방아를 찍으며 넘어진 김 씨는 팔다리에 타박상을 입었고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김 씨가 넘어지는 장면은 마을 회관 밖에 설치된 CCTV에 고스란히 녹화되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명백한 피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명백하게 다수의 찬성파에게 폭행을 당한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상황은 김 씨의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며칠 후 김 씨는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름 아닌 박 씨 일행들이 김 씨를 먼저 폭행으로 고소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 씨는 황당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신이 피해자인데 오히려 가해자로 몰리게 된 이 어이없는 상황에 김 씨는 분노와 억울함에 몸서리쳤습니다. 이 경우 김 씨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단 폭행 사건의 복잡성, 누가 피해자인가? 김 씨의 사례처럼 폭행 사건에서는 누가 먼저 폭행을 시작했는지, 누가 더 크게 다쳤는지, 그리고 누가 먼저 고소했는지 등 다양한 요인들이 얽혀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고
결국 쌍방 폭행으로 비화되거나 심지어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우리 형법에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그 구성 요건으로 합니다. 여기서 유형력의 행사란 반드시 물리적인 힘을 가하여 상해를 입히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것은 물론 간접적으로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까지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멱살을 잡거나 밀치는 행위, 심지어 고성을 찌르거나 위협적인 태도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도 경우에 따라서는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김 씨의 사례를 봅시다. 김 씨는 박 씨 일행에게 밀쳐져 넘어졌고 이 장면은 CCTV에 녹화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박 씨 일행의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며 김 씨는 피해자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박 씨 일행은 김 씨를 먼저 고소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폭행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김 씨가 언성을 높이거나 삿대질을 하거나 혹은 자신들을 밀쳤다고 주장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쌍방 간의 물리적인 접촉이 있었을 경우 누가 먼저 폭력을 행사했는지, 그 폭력의 정도는 어떠했는지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더욱이 CCTV 영상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김 씨에게 유리하게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CCTV는 객관적인 증거이지만 영상만으로 모든 상황의 전말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상대방이 먼저 고소를 했다는 사실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김 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선제적인 고소로 인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 김 씨는 어떻게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하고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진단, CCTV는 만능이 아니다. 증거 확보의 중요성. 많은 분들이 CCTV에 다 찍혔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CCTV는 만능이 아닙니다. 물론 CCTV는 매우 중요한 객관적 증거자료가 될 수 있지만 한정된 화각과 화질, 그리고 음성이 녹음되지 않는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 씨가 어떤 언행을 했는지 등은 영상에 제대로 담기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영상만으로는 당시의 분위기나 각자의 감정 상태, 술에 취한 정도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CCTV 영상 외에도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폭행 사건의 경우 증거 확보는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어떤 증거들을 확보해야 할까요? 첫째, 현장 사진 및 동영상입니다. 사건 직후 즉시 폭행으로 인해 발생한 상처 부위, 찢어진 옷까지 주변에 흩어진 물건 등 현장의 모습을 상세하게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두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한두 장 찍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촬영하여 증거의 신빙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시간과 장소가 명확히 기록되는 휴대폰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 씨의 경우 넘어지면서 팔다리에 타박상을 입었다고 했는데 이 상처 부위를 즉시 촬영해 두었어야 합니다. 둘째, 목격자 진술 확보입니다. 마을회관처럼 사람들이 왕래하는 장소에서는 목격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목격자 진술은 CCTV 영상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보완해주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의료 기록 확보입니다. 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즉시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진단서는 폭행 사실과 상해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이므로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상처가 아물어 증거로서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으니 사건 직후 빠르게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필요하다면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만약 사건 이후 불안감, 불면증, 우울감 등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관련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건 관련 녹취 및 문자 메시지 등입니다. 사건 전후로 상대방과 주고받은 통화 내용이나 문자, 메시지에 사건의 정황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김 씨에게 협박성 발언을 했거나 폭행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면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전화통화는 녹취를 생활화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고 문자 메시지는 삭제하지 않고 보관해야 합니다. 김 씨의 경우 박 씨 일행이 먼저 고소를 한 상황이므로 확보할 수 있는 모든 증거들을 철저하게 확보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증거가 부족하거나 미흡할 경우 오히려 상대방의 주장에 힘이 실려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진단, 피해자가 별도로 고소해야 하는가? 김 씨는 자신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박 씨 일행에게 먼저 폭행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김 씨도 박 씨 일행을 별도로 고소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김 씨도 박 씨 일행을 별도로 고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김 씨를 폭행죄로 고소했기 때문에 현재 수사기관의 시선은 김 씨가 피의자라는 쪽에 맞춰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 씨가 가만히 있다면 수사기관은 박 씨 일행의 주장만을 중심으로 사건을 파악하고 김 씨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김 씨가 별도로 박 씨 일행을 고소하게 되면 수사기관은 양측의 고소 내용을 병합하여 한꺼번에 수사하게 되고 수사관은 양측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각자의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누가 더 책임이 있는지 혹은 쌍방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지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는 김 씨 자신이 피해자라는 점을 분명히 각인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고소를 진행할 때는 단순히 저도 폭행당했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확보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폭행 행위를 명확하게 적시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폭행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등을 상세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김 씨의 경우 박 씨 일행이 마을회관 밖으로 자신을 끌어내 밀쳐 넘어뜨린 행위를 중심으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CCTV 영상 확보가 어렵다면 경찰에게 요구를 하시고 병원 진단서 등 관련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 폭행죄 외에 다른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박 씨 일행이 다수였고 김 씨를 일방적으로 폭행했다면 공동폭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단순 폭행보다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김 씨에게 협박이나 모욕적인 언행을 가했다면 협박죄나 모욕죄도 추가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적인 판단은 일반인이 혼자 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별도의 고소는 김 씨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동시에 박 씨 일행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고소를 통해 김 씨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고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네 번째 진단, 법률 전문가의 조력. 언제 필요한가? 김 씨의 사례처럼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특히 재개발 갈등과 같은 복잡한 배경이 얽혀 있고 상대방이 먼저 고소한 상황이라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변호사 선임을 망설이지만 초기 대응 단계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가급적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경찰 조사는 사건의 첫 단추이며 이때의 진술이 향후 재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김 씨의 경우처럼 상대방이 먼저 고소한 상황이라면 김 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때는 진술 하나하나가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자칫 잘못된 진술은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필요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피하도록 조언하며 조서 내용이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변호사는 사건의 핵심 쟁점을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전략을 제시해줍니다. 여기다가 증거 수집 및 분석 단계에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의뢰인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확보하기 어려운 증거들을 찾아내고 수집하는 데 도움을 주고 수집된 증거들을 법률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여 어떤 증거가 사건 해결에 유리하게 작용할지, 어떤 부분은 보완이 필요한지 등을 판단하고 전략을 수립합니다. 한편 상대방과의 협상 및 합의를 할 경우에도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당사자 간의 감정적 대립을 중재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합리적인 합의 조건을 조율하는 역할을 합니다. 김 씨의 경우처럼 재개발 찬반 갈등이 얽혀 있다면 더욱 감정적인 부분이 개입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중재 역할이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소장을 제출할 일이 있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제출하시기를 권합니다. 법률은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 용어와 복잡한 절차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해드립니다. 물론 재판으로 갔을 때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십시오. 간혹 형사사건의 경우 국선 변호사가 지정되기도 하는데 국선 변호인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변호사가 아니라 재판 진행 과정의 필요에 의해 선임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혹 국선 변호인에게 무죄를 다투어 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국선 변호인은 무죄를 다투어주는 변호사가 아니라는 점은 꼭 기억하십시오. 김 씨의 경우
상대방이 먼저 고소한 상황에서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법률적인 지식 부족과 감정적인 대응으로 인해 더욱 불리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의 경위, 확보한 증거, 법적 쟁점 등을 상세하게 논의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제 처방을 해드립니다. 폭행 사건, 현명하게 대처하는 로 닥터의 처방전. 김 씨의 사례처럼 재개발 찬반 갈등으로 인해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그리고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렸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로 닥터의 명확한 처방을 드립니다. 이 처방전은 단순히 김 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유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한 법률적인 지침입니다. 첫 번째 처방 침착함을 유지하고 감정적인 대응을 최대한 자제하십시오. 법은 감정보다는 사실과 증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들겠지만 격앙된 상태에서 섣불리 행동하거나 말을 내뱉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상대방과 직접 만나 언쟁을 벌이는 것은 금물입니다. 침착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이성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처방 사건 직후 철저하고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십시오. 앞서 강조했듯이 증거는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김 씨의 경우 마을회관 CCTV 영상이 있다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CCTV 영상 외에도 다음과 같은 증거들을 즉시 확보해야 합니다. 상해 사진 및 진단서는 기본입니다. 필요하다면 정신과 진료도 받으시면 나중에 민사소송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목격자나 증인 확보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장 증거도 잘 확보해 두라고 하고 싶네요. CCTV 영상 확보는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경찰에 신고함과 동시에 해당 CCTV 영상의 보존을 요청하고 가능하다면 사본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영상이 삭제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마을회관 주변 상가나 다른 건물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을 수 있으니 주변 CCTV 유무를 확인하고 확보를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처방 적극적으로 당신도 상대방을 고소하십시오. 김 씨의 사례처럼 상대방이 먼저 고소한 경우 단순히 피의자 신분으로 방어만 해서는 불리한 상황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자신이 폭행당한 피해자임을 분명히 주장하고 확보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상대방을 폭행죄로 고소해야 합니다. 이를 맞고소라고 합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법률 전문가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폭행 사건은 증거 확보부터 법률적인 쟁점 분석, 경찰 및 검찰 조사 대응, 합의 협상, 그리고 필요한 경우 재판까지 복잡한 과정이 수반됩니다. 특히 재개발 갈등처럼 민감한 사안이 얽혀 있다면 일반인이 혼자 모든 과정을 감당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은 단순히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의미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전문가의 시각으로 사건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을 얻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잘못된 초기 대응으로 인해 사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은 나는 피해자니까 억울하지만 괜찮다. 많은 분들이 김 씨처럼 생각합니다. 나는 억울하니까, 내가 피해자니까 경찰이 내 말을 다 들어줄 거야. 또는 CCTV에 다 찍혔으니 진실은 밝혀질 거야. 하지만 법은 여러분의 억울한 감정을 보지 않습니다. 법은 명확한 증거와 법리적인 구성 요건을 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률적인 주장이 미흡하다면 여러분의 억울함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오히려 상대방의 주장과 증거가 더 명확하다면 여러분은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둔갑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다수일 경우 그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조직적이라면 김 씨의 주장은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피해자니까 가만히 있어도 되라는 생각은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법률 문제에서는 스스로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증거를 확보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억울함을 풀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침묵은 동의가 될 수 있으며 무대응은 스스로를 덫에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처방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원칙들을 따른다면 당신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억울함을 풀어나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로 닥터의 처방을 통해
여러분은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침착하게 대처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명확한 지침을 얻으셨을 테니까요. 다시 억울함과 불안감이 찾아온다면 오늘 이 영상을 떠올리시고 이 처방전대로 움직이십시오. 이 지침들이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줄 수 있습니다. 여기는 법을 진단하고 처방하는 채널 로닥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이 법률 문제에 휘말렸을 때 당황하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미리미리 구독해두시면 법이 급해졌을 때 로닥터가 당신의 주치의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로닥터, 당신의 법률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감사합니다.